마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자산 취득가액이 이제 얼마냐 얘기했었고, 이제 나머지 물적 분할 얘기할 건데, 우리 이제 물적 분할할 때 아까 분할 법인에게는 이제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압축기장 충당금이 이제 나중에 실현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환입이 대줘야 될 건데, 그때 어떻게 환입할 거며 금액 계산 어떻게 할 거냐. 까지 아직 뭐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뭐 1차든 2차든. 그렇기 때문에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압축기장 충당금은 두 가지에 이제 환입한다. 첫 번째가 이미 앞에 설명 다 드렸던 건데요. 우리 이제 그 사업부 처분이익은 얘한테 과세하고 그 얘한테 과세할 것을 미래에 이연해서 다시 미래의 B법인에게 과세할 건데 얘가 그 실현 이익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당연히 얘가 받았던 A 주식 처분해도 실현이 되니까 얘한테 과세해야 되겠지만 이 A 법인이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을 얘가 처분할 때도 얘가 처분한 이익을 B 법인이 A 주식을 가지고 B 법인이 A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실물 자산 처분했을 때도 얘한테 실현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분할법인 B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처분할 때도 당연히 환입, 입금 산입해야 되겠지만 저 분할 신설법인 A 법인이 승계받은 자산들, 요 사업부에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도 환입을 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다만 이 A 법인이 이제 승계받은 자산 중에서 특정 자산, 감가상각자산이나 토지나 주식일 때만 이제 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업부 자산 중에 주로 미실현 이익이 발생한 자산들은 요 자산들이 대표적일 거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업부 자산 중에 보시면 재고자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재고자산의 미실현이 크지 않을 것이다. 재고자산은 금방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고 하는 그런 컨셉이니까 처분이 이제 늘상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무시하고 주된 자산은 여기에서 미실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A 법인이 실물자산 처분했을 때, 그래서 아직 뭐 심의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특이하게도 압축기장 충당금은 주식을 처분할 때만이 아니라 신설법인이 승계자산 중에 특정 자산을 처분할 때도 환입을 해야 된다는 거. 밑에 있는 환입액의 산식이 좀 특별한데요. 이것은 2차 가스나 공부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가 이제 과세현 중단의 개념인데, 이러한 과세현 중단은 앞에서 배웠던 합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의 보유 여건, 지금 이제 물적 분할 같으면 분할 법인이 받았겠죠. 분할 법인이 이제 발행 주식 총수의 50% 미만으로 주식을 가지고 되겠구나. 승계 사업을 폐지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할 등기에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그 다음에 고용 승계 여건은 이제 3년. 합병하고 똑같죠. 뭐 요 위에 있는 문장 합병하고 똑같은 문장이니까 이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의 과세칙이 다 설명드렸고 말 문제들을 좀 마저 풀어볼게요. 자, 우리 10장의 이제 5번 문제 한번 가보시죠. 10장의 5번 문제. 읽어보면 다음은 합병과 인적 분할, 이제 물적 분할은 아니고 합병 인적 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은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니까 이를 한번 읽어보시고 생략. 2번 같이 보면 피합병 법인이나 분할 법인의 주주가, 참고로 지금 우리는 이제 물적 분할이니까 참 죄송해요.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이니까 인적 분할과 합병이니까 앞에서 배웠던 합병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읽어보면 피합병 법인이나 분할 법인의 주주가 합병 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그 금전 받은 금액 등은 전액 배당으로 의지하여 과세한다는 틀렸어요. 어떤 점이 틀렸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피합병 법인 주주의 의제 배당 있잖아요. 지금 인적 분이나 고놈하고 똑같죠. 고놈 적격이라고 할지라도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 받은 것만큼은 실현된 거니까 과세하되 현금 받은 걸 전액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이익 범위 내에서였죠. 그래서 금전하고 총이익하고 두 개 중에 작은 걸 과세하는 것이었지 전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틀린 것이고, 동그라미 3번에 분할법인은 인적 분할일 때 분할법인은 사업 후 처분에 따른 양도손익을 분할 등기에 속한 연도에 입금이나 송금에 산입한다. 까지는 뭐 맞은 문장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옆에 있는 세법이 정하는 요건, 여기 적격 요건이겠죠. 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손익에 대하여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다.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하는 건 물적 분할의 케이스지 인적 분할의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과세현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합병 분할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합병 법인의 주주 등이 밑에 줄에 대가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중단되며,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문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주의할 게 있어요. 앞에서 강조했던 거. 그 2년하고 3년이 언제부터 2년, 3년이냐는 것이죠. 합병 분할 등기일부터예요.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부터.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에 3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장을 보시면 합병 등기일로부터 2년이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구분하라 했다? 합병 매수 차익은 5년간 입금에 나누어 산입할 건데 그 5년은 합병 등기일부터지만 과세현 중단의 2년, 3년은 합병 등기일부터가 아니라 등기일 속한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래서 틀렸고, 동그라미 이제 5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앞에서 했던 건데, 과세현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합병법인 등은 자산 조정 계정 잔액의 총 합계익, 우리 이제 과세현 중단 사유가 있으면 합병 같은 경우에 조정계획, 조정계정 전부 다 입금 산입하고 동시에 이제 합병 매수 차익 다시 부활한다 했었죠. 그래서 괄호 안에 보시면 총 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다. 자산 조정 계정 자체는 마이너스의 성격을 가지니까 그 자산 조정 계정이 100원이다라고 하면 유보로는 마이너스 10인 것이죠. 반드시 자산 조정 계정의 잔액이 마이너스 10일 때만 전부 다 입금 산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그 총 합계액 0보다 큰 경우에 총 합계액을 마지막 줄에 입금에 산입한다. 맞는 문장.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장 중에 승계한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입금에 산입한다. 인데요.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이거는 결손금 얘기고 아직 안 배웠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배우시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 그래서 금방 풀었던 5번 문장은 사실 지금 했던 인적 분할에서 배웠던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에서 했던 합병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제 문제화된 것이다. 합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제는 그 밑에 6번.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이제 1번에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바로 틀렸죠. 우린 적격 합병이면 합병법인은 뭘로?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죠. 또한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등기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시가로 계산하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 조정 계정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틀린 문장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고, 동그라미 이제 2번에 내국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 출자 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 그 다른 법인이 바로 완전자회사죠.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거나 혹은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완전자회사하고 합병해서 모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든 아니면 다른 법인이 합병해서 자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든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완전자회사하고의 합병은 우리는 항상 적격인 것으로 보고, 항상 적격인 것으로 보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은 0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문장. 동그라미 3번에 적격 분할이 아닌 경우 분할 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하게 되면, 자, 지금은 적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비적격이라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신설법인이 실물 자산을 승계했대요. 비적격이고 분할 신설법인 A법인이잖아요.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비적격일 때 실물 자산의 취득가액 항상 시가로 하는 거 아시죠? 옆에 그 자산을 분할 법인 등으로부터 분할 등기를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는 것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표현이에요. 맞는 문장이죠. 물적이든 인적이든 항상 비적격 실물 자산은 시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아직 안 배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할 내용이니까 좀 이따가 이제 연결해서 다시 해볼게요. 4번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이제 5번에 적격 합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맞죠? 사업의 계속 요건, 적격의 요건 중에 하나죠. 오른쪽에 7번. 합병 분할의 경우에 적용해야 될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그런 것은 동그라미 1번에 24년 3월 달에 비적격 합병에 의한 등기를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등에 대하여 사업성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합병 매수 차손은 24년부터 28년까지 송금에 산입한다는데 이거 틀렸죠? 왜 틀렸냐면 우리가 이제 24년 3월 말에 합병을 했어요. 그럼 몇 년간
나누어 송금 산입하는 것이다. 5년이고 그 5년은 29년 3월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28년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29년도에도 손금 산입 혹은 매수 차익이라면 입금 산입할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 전체적으로는 맞아요. 합병 매수 차손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있을 때만 송금이 되는 것이지만 그 5년이 합병 등기일부터 5년. 24년 3월 말 등기했다면 29년 3월 말까지의 관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제 2번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는 틀렸죠. 용 국기법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제 피합병 법인이 내야 될 납세 의무가 있다면 항상 합병 법인이 승계해서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책임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겠고. 세 번째, 분할 등기 직전 1년 전부터 사업을 하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모든 세무정 사항을 승계한다는데 이것도 역시 안 배운 내용이지만 미리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적격 인적 분할이면 적격 합병하고 마찬가지의 관점이고 적격이 되게 되면 상대방의 이제 세무정 사항이 전부 다 승계가 돼요. 그래서 거기 모든 세무정 사항을 승계한다는 건 적격이다라는 표현인 거야. 근데 적격이 되려면 분할일 때 적격이 되려면 분할법인이 반드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사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분할 등기일 직전 1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이 분할했다 했으니까 분할법인이 1년 전부터 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5년 이상이라는 얘기와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같은 개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문장이 되려면 1년 전부터가 아니라 5년 전부터가 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4번은 역시 결손금 얘기인데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배우고 나서 할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5번. 외국 법인이며 기업 인수 목적 회사가 아닌 피합병 법인은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 계산할 때 순자산 장부가액을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려면 적격해야 되겠고 적격의 첫 번째 요건이 내국 법인이면서 1년 이상 사업했던 놈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 법인이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적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8번. 올바르게 설명한 거. 동그라미 1번에 불완전 분할로 인한 분할 대가를 분할 법인의 주주가 받았다. 자, 분할 대가를 받을 때 물적 분할은 분할 법인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적 분할은 분할 법인이 받았다가 분할 법인의 주주에게 나눠준 걸로 본다 했죠. 지금처럼 분할 법인의 주주가 최종적으로 받았다면 인적 분할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의 경우에는 마저 읽어보면 분할 법인의 주주에게는 의지 배당에 대한 법인세가 우리 이제 지금은 인적 분할이니까 분할 법인의 주주는 피합병 법인 주주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의지 배당 과세는 게 맞겠고.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이제 합병이라면 합병 법인의 관점이죠. 에게는 분할 매수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만 분할 법인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과세가 안 된다. 아니죠. 분할 법인은 이제 합병이라면 피합병 법인하고 똑같고 피합병 법인일 때는 양도손익이 과세가 되는 것이죠. 과세 없다라고 했으면 틀렸고. 두 번째, 내국법인이 분할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 법인이 받은 경우 그래서 이제 주식을 분할 대가를 법인이 먹었으면 이건 물적 분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법인에게는 사업부문 양도 손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가 되며 맞죠? 분할 법인 할 때는 사업부 처분이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격인 경우에는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요거는 인적 분할 합병의 피합병법인 얘기죠. 물적 분할일 때의 분할법인은 그거 이연하기 위해서 대가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뭘 설정한다?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이고. 세 번째,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할. 이어서 이제 비적격이라는 뜻이겠죠. 비적격 분할이 있어가지고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지배당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동일하게 계산된다는 틀렸죠. 인적 분할이라면 합병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분할법인의 주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의지배당 과세가 되겠지만 물적 분할이라면 분할법인의 주주가 받아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의지배당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동일하다는 표현은 틀렸겠고.
네 번째,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분할, 적격이죠. 적격 분할이라고 할지라도 인적 분할의 경우와 달리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에요. 왜 맞는 문장이냐면 우리 이제 그 물적 분할일 때는 분할법인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기 때문에 적격이어서 이연해 준 금액을 누구에게만 과세해요? 분할법인에게만 과세하지 분할 신설법인에게 과세할 필요가 없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은 과세이연 특례가 분할법인에게만 있지 분할 신설법인이라든지 분할법인의 주주에게는 없다. 맞는 문장. 다섯 번째, 세법이 정한 과세이연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모두 분할법인은 분할 대가로 받은 신설법인의 주식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데 이거 틀렸죠. 왜 틀렸냐면 인적 분할일 때는 주식을 누가 받아요? 분할법인의 주주가 받으니까 그 분할법인의 주주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물적 분할일 때는 분할법인이 받으니까 분할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문장을 잘 보시면 마지막 줄에 첫 번째 줄 마지막 줄에 분할법인은 마지막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한다 했죠. 분할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건 물적 분할인 거예요. 인적 분할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틀렸고 그 밑에 9번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합병법인 그리고 분할신설법인 등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별로 계산한 자산조정 계정은 그래서 이제 자산조정 계정이고 합병일 때는 합병법인 인적 분할일 때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있겠지. 그러한 것은 그 자산의 상각이나 처분 시에 입금이나 송금에 산입한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맞죠? 자산 조정 계정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유보 혹은 플러스 유보 나올 것인데 그 본 계정의 자산이 상각하거나 처분할 때 주인의 세무용하는 것이죠. 맞고. 동그라미 2번은 결손금 얘기해서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좀 이따 하고요. 넘겨서 동그라미 3번도 역시 승계에 관련된 건데 역시 아직 안 배운 거 좀 이따 하고요. 동그라미 4번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하게 되면 분할법인 주식 취득하잖아요. 그때 적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 자산의 양도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 등기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문장이고 이거 주의하셔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 번 시험에 출제되었던 거.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물적 분할은 분할법인에게서 사업부 처분이 있고 지금처럼 적격의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해가지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죠. 현재 이 문장은 압축기장 충당금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사업부 처분이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맞는 표현. 이렇게 손금에 산입했다가 나중에 주식 처분하거나 혹은 실물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 그거 환입하는 것이죠. 동그라미 이제 5번에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2년 이내의 기간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했다? 과세연 중단이라는 것이겠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익 이게 바로 자산조정 계정이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익 자산조정 계정 그 자산조정 계정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틀렸어요. 우리 이제 과세연 중단은 제재가 될 것이고 제재가 되려면 자산조정 계정을 추인해서 입금 산입 유보가 돼야 된다 했죠. 손금 산입 유보면 오히려 소득을 줄여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재하기 위한 컨셉이니까 최종적으로 조정 계정 유보의 잔액이 마이너스여가지고 추인할 때 입금 산입 유보가 될 때에만 이렇게 조정 계정을 추인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틀렸다. 자, 이제는 마지막 주제인 결손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먼저 사례로 먼저 이해를 하고 법문장을 좀 볼게요. 먼저 이제 10-20번 사례네요. 현재 A법인 나오고 B법인이 합병해서 A법인이 이제 됐어요. 그럼 이제 B법인은 이제 피합병법인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합병한 이후에 이 A법인은 기존에 하던 A사업 계속해서 800원 벌었고, 승계한 B사업에서 700원 벌어서 총 각사소득이 1,500원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핵심은 바로 이 피합병법인,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살아남은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뺄 수 있을 거냐의 관점인데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비적격 합병일 때 있잖아요. 비적격 합병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합병이
자산 매매의 관점이에요. 자산 매매니까 B법인의 자산을 A법인이 샀다고 해서 B법인의 결손금도 A법인의 결손금이 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야. 하지만 적격이 되면 컨셉은 인격 합일설의 관점이어서 B가 A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B의 모든 게 A가 되는 것이다. B의 모든 간에는 B의 결손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법인의 결손금이 A법인의 결손금이 되려면 반드시 적격 합병일 때만 되지 비적격 합병은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합병하고 똑같은 게 인적 분할이잖아요. 근데 다만 인적 분할일 때는 적격일 뿐만 아니라 꼭 소멸 분할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분할에는 두 종류, 요 컨셉으로 보면 두 종류가 있다 했죠. 소멸 분할이 있고 존속 분할이 있고, 소멸 분할이란 B법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B법인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B법인의 결성을 A법인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존속 분할이어서 B법인이 여전히 존재해요. B법인이 여전히 존재하면 B법인의 결성금은 여전히 B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B법인의 이후소득에서 빼는 것이지 B법인의 결성금을 B법인이 남아있는데도 결손금만 떼어내서 A에게 넘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적격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꼭 소멸 분할일 때만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은 적격이어도 안 되는 거야. 물적 분할은 적격이어도 안 되는 것이다. 왜? 물적 분할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할법인이 소멸이에요, 존속이에요? 존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일 때는 그 분할법인이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소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B의 결손금을 A에게 넘긴다의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경우에만 승계가 될 수 있겠고. 자, 이제 그러면 A법인은 B의 결손금을 이제 승계를 받아가지고 여기 빼야 될 것인데, 우리 이제 과거의 결손금을 지금의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이월 결손공제 방식이 하나 있고 보전 방식이 있는데, 우리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합병으로 승계한 결손금은 이월 결손공제만 되고 보전으로 혜택은 못 주겠다. 승계한 결손금은 2월 결손공제 혜택만 주겠다. 자산 소지니까의 보전 혜택은 현재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2월 결손공제만 된다면 B법인의 모든 결손금이 들어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월 결손공제는 시점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 원칙은 이제 현재는 이제 15년이죠. 2월 되는 기간이. 다만 이제 19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이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5년이나 10년 이내까지만 승계되는 것이고, 뭐 현재 기준으로 현재 우리 이제 24년도라면 24년도 기준으로는 과거 10년까지만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앞에 있는 1번, 2번은 당연한 개념인 것이고 3번은 정책적인 개념인 거예요. 과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합병을 조세피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야. 자, 삼성전자하고 쓰레기전자가 있는데 삼성은 이 쓰레기전자를 굳이 합병할 이유가 없어요. 왜? 실적이 안 좋은 회사를 굳이 합쳐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필요 없잖아요. 전혀 시너지 창출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쓰레기전자가 봤더니 과거에 결손금이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적격 합병을 해서 그 쓰레기전자의 결손금을 삼성전자 가져오면 삼성전자가 하는 향후 사업에 소득이 발생할 때 쓰레기전자의 결손금으로 왕창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조세피가 가능할 수 있던 문제가 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결손금의 공제 때문에 합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법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가지고 왔을 때 반드시 기존 사업의 소득, B법인의 결손금이라면 기존 B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뺄 수가 있는 것이지 A사업에서의 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지금 현재 2월 결손금 1,000원이 승계되었다고 해서 전체 각사에서 다 뺄 수 있느냐는 아니고 어디에서만 B사업소득에서만 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역시 하나 더 사례를 볼 건데, 이제 이 밑에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손금으로 조세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이다. 위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B법인의 결손금을 A법인의 결손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래 A 게 아닌데 B 걸 승계할 때에는 이제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승계한 결손금 제한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처음부터 합병할 때 삼성전자랑 쓰레기전자 합병하는데 삼성전자가 소멸하고 쓰레기전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전자는 원래부터 결손금이 많았으니까 이번에 합병을 해서 합병한 이후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래부터 있던 결손금이니까 합병한 이후의 소득에서 그냥 다 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컨셉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막아야 되겠다 때문에 만든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현재 B법인이 결손이 있고 A법인이 흑자기업인데 적자기업이 합병법인이 된 거예요. 그때 적자법인이 합병법인이 된 이유는 뭐냐? 이제 흑자법인하고 합병을 했으니까 이후에 소득이 많이 발생할 건데 이 결손금 원래부터 삐 거예요. 원래부터 삐 거니까 합병 이후 모든 소득에서 뺄 수 있는 거 아니냐? 얘 이제 조세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합병한 이후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합병 전 결손금 있죠. 합병 이후에 발생한 결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 개 법인으로 합쳐진 다음에 발생한 거니까. 하지만 한 개 법인이 되기 전 합병 전에 발생했던 결손금은 합병 후에 소득에서 뺄 때 무조건 다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존 사업소득인 700원 있으면 빼지 승계받은 소득 800원 있으면 못 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합병한 후에 전체 소득이 1,500 있지만 합병한 후에 결손금이라면 제한 없이 다 뺄 수가 있겠지만 합병 전 결손금이라면 기존 사업에서는 빼고 승계 사업에서는 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 사업의 소득이 700원밖에 없으니까 700원까지는 뺄 수 있고 승계 사업 소득 800원에서는 못 뺀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이제 기본 개념을 가지시고 이 동네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거고 말 문제로 나올 거니까 법 문장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법 문장을 한번 보시면 먼저 P합병 법인의 결손금 B의 결손금을 A의 결손금으로 가지고 있을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적격 합병이나 적격 인적 분할이면 되는데 그때 적격 인적 분할이 돼도 꼭 소멸 분할이면 되지 존속 분할은 안 된다라고 있었고 그리고 물적 분할은 항상 존속 분할이니까 항상 안 되겠고 에 따라 승계한 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빼지 기존 사업에서는 뺄 수가 없다. 그래서 승계 사업이면 뺀다는 거 당연히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승계한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이월 결손 공제만 되니까 시점의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점의 제한 아까 얘기했던 15년 혹은 이제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고 항상 결손금은 미소멸 이월 결손금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승계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10년치 가지고 왔어요. 그럼 올해는 10년치가 되겠지만 이제 합병한 다음 연도는 10년치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 1년이 지났으니까 9년치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합병한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합병 기준으로 10년,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연도가 되면 합병 기준으로 이제 9년치만 공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도. 우리는 이제 항상 이월 결손 공제는 시점의 제한도 있지만 금액의 제한이 있는 거 아시죠? 일반 법인이라면 80%만큼 될 것이고 중소기업 등이라면 100%가 될 것인데 그때 그 80% 100% 한도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그 관점 승계받은 사업에서만 뺄 수 있으니까 승계받은 사업 소득의 80% 100%를 한도로 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제 취소 얘 중요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사례를 보면 합병을 X1년 4월 달에 했어요. 그때 이제 적격이 되려면 합병 등기일에 3개의 요건 먼저 충족하고 연도 말에 다시 추가로 3개를 더 충족해서 적격이 될 수 있겠고 그렇게 적격이 되면 B법인, P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겠고 그게 이제 1,000원이었어요 아까. 그랬는데 이제 X2년도에 합병한 이후에 소득이 발생했고 아까 우리 승계받은 사업소득에서 승계받은 사업소득이 700원 있으면 승계한 결손금 중에 700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는 얘기 아까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공제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 X3년도 중에 과세현 중단 사유가 발생을 한 거야. 과세현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적격인 것으로 봤지만 이제는 뭘로 비적격이 되고 비적격이 되는 순간 결손금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승계해가지고 700원만 공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제한 이 700원을 취소해줘야 되겠죠. 그때 그 취소하는 방식이 X2년도의 소득을 다시 계산하지는 않고 그냥 X2년도의 신고는 이미 끝났을 거니까 놔두고 X3년도에 중단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과거에 결손금 공제한 걸 전부 다 취소하는 입금 산입 700을 한다는 거예요. 요것만큼 X2년도에 소득을 줄였으니까 X3년도에 입금 산입 700 하면 요 효과가 전부 다 사라진 개념이 되는 것이겠죠. 그때 주의할 것은 입금 산입할 금액은 700이에요, 1000이에요. 당연히 700이 돼야 되겠지. 우리가 1,000원을 승계했을지라도 실제로 1,000원 다 소득을 줄이지는 않았잖아요. 손금의 효과를 먹은 금액은 1,000원이 아니라 700원이죠. 그러면 입금의 효과로 취소해야 될 금액도 700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법문장 보시면
과세현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이에요.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이에요. 공제한 금액 700원이다. 승계한 결손금 1,000원이 아니라 1,000원 중에 공제한 700원을 전부 다 입금에 산입한다라는 요 표현 좀 주의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기억할 거. 제가 앞에 설명하기를 과세현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몇 가지는 1차인데도 기억해라. 3가지. 첫 번째, 자산조정 계정 전부 다 추인해서 입금 산입 유보시키고, 합병 매수차익이나 합병 매수차손을 부활시킨 다음에 경감기간만큼 추인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요 사건 승계한 결손금 중 공제한 거 있으면 그 공제한 금액을 입금에 산입한다. 자,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승계한 결손금 얘기고, 좀 전까지는 이제는 기존 결손금. 합병법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합병 전 결손금이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합병법인의 결손금이라고 할지라도 합병 전에 발생한 건 합병 이후의 소득에서 다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존 사업에서만 빼고 승계 사업은 안 된다 했죠. 그 표현이에요. 읽어보면 합병법인 등의 현재 세무상 결손금 기존에 있던 거라는 거죠. 로서 15년 혹은 10년 이내 항상 2월 결손금제는 시점에 제한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의 미소멸 2월 결손금 중에 승계한 결손금 빼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있던 거겠지. 승계한 거 빼고 원래부터 있던 결손금은 각사 손합년도에 과표 계산할 때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뺄 수가 없고 기존 소득에서만 뺄 수가 있다. 표현 이해되시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도도 역시 80% 100%인데 이때 이 80% 100%의 소득도 전체 각사 소득이 아니라 승계 사업 소득에서는 빼서, 그러면 이제 전체 소득에서 승계 사업소득 빼면 기존 사업소득만 남겠죠. 거기에 이제 80% 100%다. 자, 이제는 이제 새로 배울 개념인데 이건 어떤 컨셉이냐면 이렇게 이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이든 합병법인의 과거 결손금이든 합병한 이후의 소득에서 다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짱구를 굴리냐면 합병하기 전에 합병법인이든 피합병법인이든 자신의 자산에 봤더니 미실현 손실이 잔뜩 있어요. 근데 합병하기 전에 처분했으면 이게 확정된 손실이 되고 세법상 결손금이 되겠죠. 그럼 합병 전 결손금이니까 합병 이후의 소득이 뺄 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장님이 야, 우리 다른 회사랑 합병할 건데 합병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미실현 손실이 간뜩 있는 자산 처분하지 마. 합병한 이후에 처분하자. 그럼 합병한 이후에 처분하면 합병한 이후에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것인데 그 합병한 처분 손실은 이후에 발생한 것이니까 2월 결손 합병 전 2월 결손금이 아닌 거예요. 합병한 이후의 송금인 것이겠죠. 그럼 합병한 이후에 발생한 송금이니까 합병한 이후에 모든 소득에서 차감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로 이제 조세 회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은 합병하기 전에 존재했던 자산이고 그 합병하기 전에 그 자산에서 미실현 손실이 있었는데 합병한 이후에 처분하면 그때 발생한 손실은 과거 합병 전 결손금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 자산이 피합병법인 자산이라면 그 처분 손실은 승계받은 사업소득에서만 빼고, 만약 그 자산이 합병법인의 자산이라면 그 기존 사업소득에서만 뺀다. 그게 이제 요 규정이에요. 자, 세부적인 내용은 법문장으로 볼 건데, 첫 번째, 이러한 자산 처분 손실의 송금 산입 제한은 적격 합병일 때에 한정한다. 적격일 때만. 왜 이제 비적격일 때는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냐면, 비적격 같은 경우에는 합병하기 전에 자산에 미실현 손실이 있었으면 합병하기 전에 이미 다 손금으로 인식이 돼요. 우리가 이제 합병 대가를 받을 때 당연히 이제 손실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적게 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피합병 법인에 의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양도차 손이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적격일 때는 합병하는 시점에 미실현 이익, 미실현 손실이 합병 전에 이미 다 과세가 돼요. 합병 이후에 과세가 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격일 때만 미실현 손실이 합병한 이후에 손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적격일 때는 비적격일 때는 합병 전 미실현 손실이 합병 이후에 손금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적격일 때만.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 등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을
그래서 합병 전에 보유하던 자산, 내 이제 미실현 손실이 합병한 후에 처분해서 이제 실현 손실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한다. 그래서 기존 자산이라면 기존 사업 소득 빼고 승계 피합병 법인의 자산이라면 피합병 법인의 승계한 사업에서만 뺄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조세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다음 이제 처분 손실인데 대상 처분 손실은 합병 혹은 분할 등기 이후에 5년 이내에 끝나는 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 왜 그러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합병할 당시에 기존 자산 중에서도 뭐 기계장치의 미실현 손실이 있고 승계 자산 중에서도 기계장치의 미실현 손실이 있는데 이 기계장치를 죽을 때까지 쓸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법은 합병하고 나서 5년 이내에 팔아서 손실이 발생하면 조세 피하기 한 것으로 지정하겠지만 5년 지나서 처분하게 되면 이것은 조세 피해를 하기 위해서 처분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낡은 기계장치는 팔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5년이 지나서 판 것은 모든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합병 5년 이후에 발생한 손실은 합병한 이후에 모든 소득에서 뺄 수 있는 일반적인 송금이지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고, 또한 이번은 또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실현 손실은 합병하던 시점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 등기 현재의 그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러면 이제 미실현 손실이겠고, 그 차이,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한도로 한다. 이 뭔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합병하기 전에 이 자산의 미실현 손실이 100원이 있었어요. 근데 합병한 이후에도 계속 시가가 떨어져 가지고 처분할 당시에는 미실현 손실이 최초의 100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20이 더 발생해서 총 120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120원의 처분 손실 중에 합병하기 전부터 있었던 건 얼마인 것이다? 100원이었던 것이죠. 그 100원까지만 제한을 두는 것이지, 그 추가로 발생한 손실 20원은 합병한 이후에 발생한 손실이잖아요. 합병 이후의 손실이라면 합병 이후에 모든 소득에서 빼는 거야. 우리는 합병 전에 존재했던 것만 제한을 두겠다. 이 관점인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기타 사항은 뭐냐면, 자, 합병 시점에 미실현 손실이 100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이제 나중에 처분해서 100원의 처분 손실을 우리는 제약을 둘 건데, 그 처분 손실 100원 중에 해당 사업 소득이 70원밖에 없어가지고 70원 빼고 30원 못 뺐다는 거예요. 그럼 그 30원 영원히 못 빼는 거냐? 는 아니고 그 30원 2월 결손금처럼 보라는 거예요. 2월 결손금처럼 보니까 이후에 이제 소득에서 승계 자산의 손실이라면 승계 소합 소득에서 빼고, 기존 자산의 손실이라면 기존 사업의 소득에서 2월 결손금처럼 뺀다라는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 손실, 총 손실 100원 중에 70원만 송금되었고 30월 송금 못 받았다면 그것은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아까 1, 우리 이제 승계 결손금의 제한, 그 다음에 합병 법인 결손금의 제한, 그 규정대로 2월에서 공제하라.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은 구분격리. 구분격리는 뭐냐면, 우리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피합병 법인의 승계 사업과 기존 사업 함께 하잖아요. 그때 승계 사업의 소득이 얼마고 기존 사업의 소득이 얼마인지 장부를 구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다른 법인을 합병 법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일 때하고 동일 사업이면 구분기록 하지 않아도 좋다. 왜냐?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라면 기장 능력이 취약하겠죠. 일일이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 또한 중소기업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일 업종이야. 그래서 이 A법인하고 B법인을 똑같이 소매업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소매업에서 발생한 게 기존 법인 건지 피합병 법인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하고 동일 업종이라면 구분격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구분격리하지 않아도 돼. 뭐 내용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때 구분격리 기간 얘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2월 결손금 합병 법인이 이제 2월 결손이 있다든지 아니면 승계받은 결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결손금들은 미래에 10년 혹은 15년까지 2월에서 소득을 차감하니까 우리 10년 혹은 15년 동안 이제 승계 사업 소득이 얼마고 기존 사업 소득이 구분해야 되겠지. 승계 결손금은 승계 소득에서 빼고 기존 결손금은 기존 소득에서 빼니까 기존 소득이 얼마인지 승계 사업 소득이 얼마인지를 꼭 구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구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5년. 왜 5년이냐? 아까 우리
처분 손실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제한해요? 5년간 제한하잖아요. 뭐 그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 이제 앞에서 중소기업 등 같은 경우에는 구분격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이제 A 법인하고 B 법인이 합병을 했고 B 법인의 결성금이 아까 1,000원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A가 되었고 그때 이제 A 사업 소득에서 번 돈이 얼마인지 B 사업 소득에서 번 돈이 얼마인지 구분격리 할 수가 없겠지. 왜 중소기업이면 구분격리 안 해도 좋잖아요. 얘네들이 알 수 있는 건 전체 각사 1,500원인 건 말죠. 그럼 이렇게 구분격리가 안 됐을 때는 이 승계한 결성금 1,000원을 다 뺄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구분격리하지 않을 수 있다 했지? 승계 결성금을 전체 소득에서 뺄 수 있다는 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때도 우리는 이 전체 소득 1,500 중에 A께 얼마고 B께 얼마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다만 이제 구분격리 장부를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1,500을 나눌 수는 없겠고 다른 일정 기준으로 나누라라는 뜻이다. 그 다른 일정 기준이 뭐냐? 읽어보시면 합병 등기 현재 사업용 자산가액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A 사업부의 자산가액이 있을 것이고 B 사업부의 자산가액이겠죠. 그 A와 B의 총 자산의 비율로 이 금액을 안분해서 계산하라는 것이고 안분했더니 B의 소득이 700원이고 A의 소득이 이렇게 800원이 됐다면 우리는 승계한 B의 결성금은 B의 소득에서만 빼니까 이렇게 700원만 뺄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 결성금을 모든 소득에서 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해서 한다. 말문제 주의하시고 그 다음 자 이제는 이제 사업 양수에 대한 제한인데 우리 이제 항상 현실 기업들은 어떻게든 이제 세금을 줄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합병을 이용해서 결성을 써먹는데 좀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거야. 현재 우리 회사가 결성금이 잔뜩 있어. 그때 이제 이익이 나는 법인하고 합병을 하면 아까 했던 규정 때문에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합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있고 그 특수관계에 있는 그 회사가 이익이 잔뜩 나는 사업부가 있대요. 그 이익이 잔뜩 나는 사업부를 합병이나 분할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 양수도의 방식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합병 분할한 게 아니니까 나의 기존 결손금을 써먹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흑자 사업부를 양수를 했으니까 나는 양수한 이후에 기존 사업에서는 적자이겠지만 양수한 사업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겠지. 그 이익을 세금 안 내기 위해서 기존 결성금을 써버리면 이거 합병의 조세 피하고 동일한 방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법문을 읽어보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했대요. 근데 이제 그 양수했던 놈이 양수한 상대방 법인이 어떤 놈이냐면 양도법인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고 순자산가액의 90% 이상이면 상대방 양도법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였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 법인이 이제 계약일 현재 우리 회사랑 이제 특수관계인이고 그래서 상대방 사업을 양도한 자, 사업부를 양도한 자가 특수이면서 그 사업부 자산의 비율이 상당한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한 놈이 이제 통상 결손법인인 거예요. 그 양수한 법인의 양수일 현재 이월 결손금은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던 이월 결손금은 새로이 양수한 사업에서의 소득에서는 뺄 수가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한을 두겠다. 이 관점인 거예요. 이 규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나마 좀 최근에 개정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험에 나온 바는 없지만 최근 개정 규정이니까 보험 차원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무정 상위 이제 승계인데 이제 먼저 컨셉을 얘기하면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세무정 중에 유보 있잖아요. 유보. 자, 어떤 법인의 유보가 있는데 이번에 합병으로 이 법인이 소멸되었어요. 그럼 이 유보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두 가지 관점이 있겠지. 첫 번째 관점은 만약에 이제 B 법인이 유보했는데 이번에 B 법인이 합병으로 A로 바뀌었으니까 B가 A로 바뀌었으면 B의 유보가
A의 유보가 돼야 되고, 나중에 이제 A 법인이 사업을 하다가 그 자산 처분하면 추인해야 된다. 라는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관점은 B 법인이 소멸했으니까 B 법인의 자산이 소멸했으면 B 법인의 유보도 합병할 때 바로 추인해야 된다는 관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인데, 현재 세법은 적격 합병이라면 인격 합의설의 관점이고, 적격이면 B 법인의 모든 것이 A 법인에 넘어가니까 B 법인의 유보도 당연히 A 법인에 넘어가서 합병한 이후에 실물자산 팔 때 추인해야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유보를 승계한다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비적격 합병이면 B가 A로 바뀌었다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B가 자신의 자산을 A 법인에 판 거잖아요. 그럼 B가 자산 팔았으니까 그 자산에 유보가 있다면 합병할 때 바로 추인해야 되는 것이지, B 유보가 A로 바뀌지는 않는 것이다. 가 이제 기본 관점이에요. 자, 법문장 한번 읽어보면, 내국법인이 합병 분할을 할 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빼고는 피합병 법인 등의 입금이나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입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입금 불산입, 송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송금 불산입, 혹은 입금에 산입했다, 송금 산입 마이너스 15, 입금에 산입했다, 입금 산입 유보, 송금에 산입했다, 송금 산입 마이너스 15, 그 유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입금이나 송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았던 거, 세무정했던 금액은 아래 구분에 따른다. 먼저 적격 합병이나 적격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인격 합의설의 관점에 따라서 B의 모든 게 A 법인으로 넘어간다라고 했고 승계가 되는 것이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경우가 뭐냐? 비적격 합병, 비적격 인적 분할. 이해되시겠죠? 대응되는 관점. 근데 주의할 건 물적 분할이에요. 우리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B가 소멸해서 A로 바뀐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B는 계속 B예요. 물적 분할은. 해서 합병, 인적 분할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B가 A로 바뀌었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B의 유보가 A로 바뀐다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적 분할은 그 자산의 유보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B의 유보가 A로 바뀐다의 개념이 없다. 다만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퇴충하고 대손 충당금만큼은 승계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퇴충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의 미래의 퇴직금인데, 비적격 합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회사 B 회사의 직원이 A 회사 직원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면 B 회사 직원들의 퇴충 그리고 그 유보까지도 A 회사의 퇴충 유보가 돼야 되겠고,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로 채권에 대해서 설정을 한 것인데 B 회사의 채권이 이번에 A 회사의 채권으로 갔다면 그 유보도 당연히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 유보도 함께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직원에 대한 거, 채권에 대한 거, 직원하고 채권이 넘어갔으면 그 세무정상도 넘어간다. 그래서 이때는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물적이든 인적이든 가리지 않는 거예요. 퇴충하고 대손 충당금만큼은 적격, 비적격, 인적, 물적을 고리지 않고 항상 유보가 승계되고, 이러한 관점 우리 예전에 법인세 퇴충, 대손 충당할 때도 살짝 설명했었죠. 이것들의 유보가 그렇게 승계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로 생각하시면 하는데 예외적인 관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보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유보와 유사한 성격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예요. 기부금 한도 초과는 우리가 세무정 할 때는 손불 기타 사에 출했지만 나중에 10년 이후에 10년간 이후로 해서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는 아니지만 우린 기부금 한도 초과 세무정 사항도 승계를 시켜준다. 물론 이제 적격, 합병, 적격, 인적 분할 때 한정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승계가 되어 가지고 이제 합병한 이후에 2월 송금 산입을 적용할 것인데, 그때도 이제 아까 했던 2월 결성은 마찬가지로 소득의 제한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합병할 때부터 기존 기부금 한도 초과라면 합병한 이후에 전체 소득이에요, 기존 사업 소득이요? 기존 사업 소득만 되겠지. 그래서 이제 합병하기 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게 이제 기존 소득이겠죠. 그래서 기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범위 내에서만 2월 송금 산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격 합병으로 이제 승계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 있잖아요. B 법인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인데 A 법인으로 바뀐 거, 이것은 역시 승계한 거니까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한다.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사항인데 요거 간단하니까 마저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적격이 되게 되면 모든 게 넘어온다 했잖아요. 모든 것에는 금방 했던 유보도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 세액감면 혜택도 마찬가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던 법인이 합병 분할하는 경우에 과세현 요건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래서 적격일 때 한정하여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의 범위 내에서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승계되는데 이때는 하나 참고할게. 꼭 적격 합병, 적격 인적 분할뿐만 아니라 물적 분할도 돼요. 물적 분할. 아무래도 이제 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그 사업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의 소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가 넘어가면 뭐 세액감면 세액공제도 함께 넘어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표현을 이해하시고 이 문장 자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은 다 드렸고 마저 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먼저 10번 문제를 가보시죠. 10번. 다음은 합병 시 피합병 법인의 이월 결승금 승계와 관련된 규정이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합병 시 피합병 법인의 결승금은 승계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맞죠? B의 결승금은 B 거지. B의 결승금 A로 바뀔 수 없다. 다만 언제만큼은 적격이 되게 되면 인격 합의세율의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만큼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옆에 세법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해서 적격일 때 한정해서 합병 등기일 전 15년, 19년 이전 게시분은 10년. 왜냐? 이게 승계한 결승금은 2월 결승금 공제만 되고 보전은 안 되잖아요. 2월 결승 공제는 항상 시점의 제한, 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이니까 이 시점의 제한 고려한 것이겠죠. 이내에 발생한 결승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승금으로 봐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몇 프로? 80%. 다만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 이제 특정 계획이 진행 중인 놈은 10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맞고. 동그라미 이제 이번에 피합병법인의 이월 결승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격리해야 되며, 맞죠? 우리는 결승금 공제받는 기간 동안 반드시 구분격리하라 했죠. 그때 구분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병 등기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했는데 이건 틀렸죠. 우리 이제 구분격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이라든지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 구분격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구분격리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소득을 안분해야 되잖아요. 그때 안분할 때는 순자산가액 비율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가액이에요. 부채를 무시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고 했죠. 좀 틀렸고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중소기업이나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밑에 줄에 구분격리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까지 맞겠죠. 따라서 피합병 법인부터 승계한 이월 결승금은 합병 후 발생한 소득 전액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다는 틀렸죠. 아무리 이제 구분격리하지 않더라도 결손금 할 때는 금방 했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해서 안분한 승계 사업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는 것이다. 네 번째, 피합병 법인의 이월 결승을 승계하여 공제한 합병 법인의 종료일 현재 근로자 수가 등기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3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등기일 1년 1개월 전 당시 피합병 법인과 합병 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합계의 80% 미만에 하락하는 경우. 자, 여기까지. 자, 금방처럼 3년 이내에 근로자 수가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 고용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고, 짧게 얘기하면 과세연 중단된 경우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연이 중단이 되면 이미 진행된 결승금 공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는 틀렸죠. 우리가 과세연 중단이 되는 순간 적격이 비적격으로 바뀌고 비적격이 돼버리니까 적격으로서 누렸던 혜택, 자산조정 계정으로 이연했던 것 전부 다 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결승금 승계에서 공제했던 것 전부 다 취소가 되어서 입금 산입을 시켜야 된다 했죠. 그래서 거기 이미 진행된 결승금 공제 효력이 없다는 표현은 틀린 거예요. 전부 다 입금 산입해서 그 효과를 취소하죠. 그리고 해당 3년부터는 남은 결승금 공제할 수 없다. 당연하죠. 적격이니까 승계 자체를 취소한 것이어서 안 되겠고. 동그라미 5번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 결승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100% 범위 내에서 공제된다. 뭐 여기까지는 맞죠.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 근데 합병법인이 등기일 현재 이월 결승금 중 승계한 부분을 제한 금액. 그래서 요거는 승계한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원래 있던 이월 결승금은 합병 후 발생한 소득
전체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는 틀렸죠. 기존에 있던 거라면 기존 사업소득의 80% 100%죠. 그래서 전체 소득 중에서 승계 사업소득을 뺀 게 기존 사업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장이 정답이려면 전체가 아니라 승계 사업소득 금액을 제외한 소득 금액의 80%. 자, 이제는 아까 앞에서 안 했던 사항들을 마저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2번에 4번 지문. 2번에 4번 지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등기일 현재 이율결승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적격 합병일 때를 전제로 하고 푸는 문제였죠. 문제 보면 제목이 보시면 적격 합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적격이니까 이율결승을 승계할 수 있다는 건 맞고, 또한 피합병법인의 잔존 감면 기간이 남아있는 세액 감면이나 잔여 기간이 남아있는 세액 공제를 승계하여 남은 기간 동안 세액 공제 감면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봤던 거 적격일 때는 세액 공제 감면까지도 다 승계 맞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6번의 4번 지문. 6번의 4번 지문. 적격 합병이 아닌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대손 충당금 퇴충 관련 세무정 사항을 승계할 수 있다. 맞죠? 세무정 사항은 원래 원칙은 적격일 때만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일하게 예외. 퇴충하고 대손 충당금만큼은 적격이 아니어도 승계가 된다. 왜 그렇다고? 퇴충 관련된 자 직원이 넘어오고 대손 충당금 관련된 자산 채권이 넘어오잖아요. 직원이 넘어오고 채권이 넘으면 대손 충당금 퇴충이 함께 넘어야 되고 그때는 유보도 당연히 함께 넘어올 수밖에 없겠다. 이 관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7번의 4번 지문.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7년 후에 처분하여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각사소득 계산 시 그 처분 손실 전액을 순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맞는 문장. 이 뭔 뜻이냐면 아까 우리 이제 적격 합병을 했을 때 그 사업부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 손실에 순금 산입 제한이 있었죠. 다만 등기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만 제한이 있어요. 근데 얘는 보시면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7년 차에 발생한 처분 손실이죠. 그때만큼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아 가지고 전체 소득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맞는 문장. 만약에 이 문장이 이제 7년 후가 아니라 4년 후에 팔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부 다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2번 지문 가보시면 9번에 2번. 불완전 분할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과세현 요건을 충족해도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의 결승금을 승계할 수 없다. 맞죠? 왜냐? 우리가 이제 결승금 승계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 합병 그리고 적격 인적 분할인데 적격 인적 분할 중에서도 꼭 뭐 해야 돼? 소멸 분할이야 돼요. 우리 이제 소멸 분할이 이제 완전 분할이고 존속 분할이 여기 있는 불완전 분할이에요. 그래서 불완전 분할이란 건 존속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B의 결승금이 A로 바뀔 수 없겠죠. B가 존속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가 이제 9번의 3번 지문.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각사소득 금액 등을 계산할 때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이게 이제 세무정 사항이라는 뜻이고, 그러한 세무정 사항을 적격이면 승계하는 것이죠. 맞는 표현. 비적격이면 승계하지 못할 것이고, 다만 비적격이라고 할지라도 퇴충, 대손 충당금 승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합병 분할 공개 강의 전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게요. 복습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